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정보위, 국가정보원을 주로 다룹니다.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선원이 바라본 대한민국 국가안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2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이시고 누구 못지않게 빛나는 업적과 경력을 쌓고 계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현재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하신 이후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일부 해외 투자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우리나라를 기업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계시는 노규덕 전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이고 그동안 강의 지금 아직 안 끝나셨죠? 네, 12월 24일까지 강의가 남아 있고요. 네. 요즘은 학부학생들 네. 하고 이제 국제관계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또 토론도 하면서 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사실 뭐 외교부에서는 네. 35년을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한 2차례 정도 했고 청와대에서는 안보전략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도 했고 마지막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반도 본부장을 마지막으로 제가 2022년도에 리타이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우리 후세대한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겠다 싶어서 저는 지금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하면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부서로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차관급으로 국을 2개 두고 과를 4개 두어서 설치를 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지금은 외교부가 최근에 조직 개편을 해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라는 조직은 지금은 다른 조직으로 변모된 상황인데 뭐 여러분들 많이 TV 같은 데서 접하셨을 거예요. 한반도 본부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육자회담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렇죠. 등등과 뭐 접촉하고 뭐 공항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장 많은 그 기자들이 그렇죠. 따라붙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한때는 장관도 질투했다는 자리가 바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그만큼 그 한반도 미래,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해결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정치에서 후퇴로 가는 건데 곧 노규덕 본부장이 어느 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해결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늠자이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늘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노규덕 본부장을 따라다니고 취재에 열중하기도 했었죠. 그 전에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거의 그러니까 3년 반 계셨던가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는 1년 10개월을 10개월. 근무를 했고요. 제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1년 반, 그다음에 평화기획비서관은 뭐 짧게 있었습니다. 3, 4개월 정도 있다가 한반도 본부장으로 이제 외교부로 다시 원대 복귀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외교부 출신은 아닙니다만 노규덕 본부장님하고 공통된 타이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맞아요. 안보전략비서관, 국가안보전략비서관. 굉장히 폼나는 타이틀입니다. 그 비서관님이 그 자리를 마치시고 하드 파워를 키워라 이런 책을 쓰신 게 있죠. 제가 늘 그 책을 제 책꽂이에 꼽아놓고 가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들어오시기 전에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외교부 대변인실의 대변인 하셨고 그 전에는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를 하셨죠. 네, 제가 뭐 외교부 대변인한 덕분에 매주 이제 TV 카메라를 앞에 놓고 브리핑도 하고 뭐 정부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디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유심히 사람들이 봐요. 어디서 봤다. 내가 저 사람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죠. 또 다시 우리 그 노기덕 전성시대가 올 겁니다. 아유. 정말 외교부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고 또 대화하는 친구이자 멘토 노기덕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둘 다 경험한 몇 사람 안 되는 지금의 이 외교의 고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시죠? 또 바이든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던가 거기가 갸우뚱거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자 다시 맞는 트럼프 정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스티브 비건 등등이 이제 열심히 북한을 인게이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인데 그러다가 제가 본부장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저는 주로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제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동맹 또 국제 협력 이런 데 방점을 두고 또 미국 외교의 전통, 원칙 이런 걸 대단히 중시했던 그런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일하기는 괜찮았던 그런 행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트럼프는 저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일기 때 보면 상당히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실리주의, 뭐 틀을 깨는 거래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새롭게 2기가 출범하게 되면 그러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동맹 관계를 잘 가꿔 나가고 여러 가지 현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한 1, 2년이 상당히 당국자들로서는 긴장되고 그렇죠. 또 면밀히 동향을 살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비교합니다. 더블 컨테인먼트 이중 봉쇄. 러시아와 중국을 함께 봉쇄하며 그 배후에 있는 이란과 북한의 준동도 맞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봉쇄해야 할 대상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죠. 동맹국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맹국하고 우방국을 다 동원해서 동맹의 가치, 이념 외교로 줄을 딱 세우면서 함께 다자적인 틀,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해서 다자적인 틀로 러시아와 중국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북한이나 이란을 봉쇄하자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확실히 미국의 우선주의면서 세계 유일 초강국으로서 지위를 강조하지만 중국만 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만 하나만 패니까 약간 모든 국가를 다 줄 세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부터 일종의 압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이라고 중국에서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입니까? 아주 독성이 높은 마약이죠. 맞아요. 그거 해결 안 하면은 이유 불문 없이 10% 관세에 특별 관세입니까? 추가 관세입니까? 때리겠다 했는데 갑자기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때는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지대에 가장 가까운 그 무역 상대방인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또 관세를 20%인가요? 20%씩. 야,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이제 자기가 발효를 하겠다. 거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국경 문제,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제 발효를 하겠다 하는 건데 사실 뭐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관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관세가 주요한 그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또 가장 그 미국의 위아래에 자리한 그러니까 USMCA 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그 두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20%씩 때렸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뉴스죠. 근데 우리나라도요. 우리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 무역 흑자가 한 작년에 8위 정도 우리가 했고요. 물론 1등, 2등, 3등은 중국, 멕시코, 카나다이고 우리가 한 8위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한두 계단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6위 뭐 이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눈에 당장 띄겠죠. 한국이 우리한테 자동차도 많이 팔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내다 팔아서 흑자
폭이 저렇게 있으니 네. 그거를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보편 관세를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자동차 네. 같은 데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게 되면 네. 우리 한국산 자동차는 지금 관세를 맞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뭐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USMCA 그러니까 US 미국, M 멕시코, CA 캐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북미 자유무역 협정 하면은 이제 나프타,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 세 나라밖에 없으니까 USMCA 하면 거의 자유무역지대면서 그야말로 무역의 장벽이 없는 거의 한 나라처럼 봤는데 그렇죠. 거기에 관세를 때린다. 물론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을 수용한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불법 난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불법 이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법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면 그 관세는 안 때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발표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1월 20일 취임까지는 한 50여일 그렇죠. 이상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중간에 네.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들어서기 전에 네. 알아서들 숙제 예, 끝내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갈 수도 있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동맹국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그렇죠. 매를 첫 번째 맞는 것 같지만 불법 이민 문제만 해결하면은 별 문제 없고 네. 캐나다하고는 사실 불법 이민 문제는 또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 하나만 해결되면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멕시코, 캐나다처럼 그 무역의 수지를 보는 국가 중에 멕시코, 캐나다 빼고 한국이 올라갔고 중국 있고 그러면은 거의 중국 다음에는 한국이 눈에 확 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사실 있죠. 일본도 있고. 있죠. 뭐 네. 동맹국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선 다 긴장해야 되는 것 같고요. 동북아 세 나라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각별의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사실은 지금 USMCA 같은 경우에는 그 빌트인 리뷰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소개를 좀 해주셔야 그게 돼요. 이제 협정 안에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검토한다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2026년도에 재검토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카나다하고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 20%라는 관세를 때렸다는 거는 그 USMCA 협정을 재검토할 때 네.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네, 협상을 벌써부터. 끌고 가겠다 하는 네. 자락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부터 팔을 비틀기를 시작한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우리도 저 자유무역협정, 네. 한미 FTA 트럼프 때 재협상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픽업 트럭 뭐 네. 2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주고 네. 뭐 그랬었는데 얼마든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 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우리의 주력 시장이 미국이고요. 또 주력 상품이죠. 대표적인 주력 상품인데 미국의 고민은 그거예요. 픽업 트럭에다가 우리가 관세를 안 붙이고 온갖 좋은 혜택,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혜택을 줘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 미국 차가 한국에서 안 팔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그 무역 그쪽에서 봤을 때 무역 불균형.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무역 흑자를 많이 가져간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1차적으로 관세를 때릴 거고. 관세를 때리면 근데 중국차, 일본차, 미국차, 멕시코차 다 때리면은 뭐 비슷비슷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이 비용을 흡수하는 능력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또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은 관세 카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좀 어려워질 수 있고 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미 FTA 상의 무슨 원산지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와 관련해서 있는데 그게 한 35% 정도 부가가치로 따져가지고 그것만 되면 저 한국산, 미국산으로 상호 인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좀 높이게 되면 그러면
중국 제품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미측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올 수 있다. 이런 견해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또 숨어 있는 법이기도 하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포위 압박 정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 중요한 그 국가 핵심 기술을 다 이렇게 산업화해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제 공급망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 중심으로 끌고 가려면 결국은 한국을 좀 이렇게 끌어안고 포섭을 해서 한국의 어떤 경제와 미국의 경제 구조의 일정한 산업 부분에서의 어떤 국제 분업이 좀 더 긴밀하게 될 기회는 없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경제 통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냥 뉴스에 나오는 정도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법 또 인플레 방지법 뭐 이런 거로 해서 반도체 공장 또 2차 전지 공장, 전기차 공장 이런 것들을 미국에 많이 설립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많이 받게 돼 있었잖아요. 특히 뭐 IRA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감축법안이죠. 인플레 감축법안에 따라서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7,500불의 보조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과연 보조금을 줄까? 그거는 분명코 없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IRA법이 이제 개정되든지 아니면 폐지되든지 뭐 해야 될 텐데 그거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잡고 있고 행정부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원하면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그 반도체법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 기업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기업이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재 그래서 중간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올리면 고스란히 그 효과가 미국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의 반도체를 사다 쓸 수밖에는 없고 그렇죠. 다른 데에 갖다 쓸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거기다가 관세 때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스스로의 경쟁력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하겠냐.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자동차만 좀 해법을 찾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뭐예요? 우리 그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나갈 거라는 뭐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로서는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또 잘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될지 나쁜 현상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요. 스티브 비건도 우리 대기업의 고문 그랬죠. 했었죠. 알렉스 웡도 우리 모 기업의 고문 했었고 성김 대사가 현대차의 부사장으로 온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지금 고문역 사장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고문역 최근에. 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 갈 때 CIA 부장으로 갈 때 같이 갔던 앤디 킴이라고 미 CIA에서 정말 한국계로서는 제일 성장한 고위직까지 올라간 앤디 킴. 앤디 킴도 우리나라 관련 기업의 어떤 컨설팅 고문 역할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이 한국의 입장 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상당히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업데이트가 잘 돼 있어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러한 분들이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알렉스 알렉스 웡. 웡이 스티브 비건의 보좌관 하다가 이제 네, 그렇죠. 이번에는 그 안보 부보좌관으로 네. 발탁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분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메이저 전자상가의 네. 기업인 쿠팡에서 네. 이제 자문역을 했죠. 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쪽 인사들이 뭐 몇 차례 이제 접촉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제 쿠팡에 있을 때. 근데 뭐 보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뭐 군축 협상은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냐, 제재 완화 이거 섣불리 할 거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안보 문제로 이제 넘어갔는데 네. 알렉스 웡이 그러니까 북한을 4-5차례 이상 갔죠. 여러 차례 갔죠. 여러 차례 갔고 또 백악관 건조리에도 좀 있었고 국무부 또 CIA 있었고. 이쪽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부 빼고는 범부처 차원에서 활동을 한 경력을 가진 젊지만은 유능한 그 밝고 활기찬 고위 관리가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만나보면 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네. 자기 주관이 네. 뚜렷하고 네. 상당히 일에 열정을 보이는 그런 미국 관리로 그렇게 네. 인상이 잘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쭉 다뤄왔고 저 역시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북한 핵 문제를 함께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외교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적인 분인데 뭐 9.19 때부터 9.19 시작해서 합의 때부터 해서 2005년 뭐 6년 7년 네, 맞아요. 계속 중요한 합의서 같이 만들고 이렇게 뛰어든 네. 그 경험으로 되짚어 보면 예.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이제 확정된 용어 complete denuclearization,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실제로 비핵화 협상에 들어간다면 그 과정은 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그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보면은 감축 협상이고 전체로 보면은 비핵화인 그런 협상을 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 번의 빅딜이란 불가능하다. 신뢰를 쌓아가면서 중간 단계, 초기 단계, 뭐 그러니까 높은 단계 이렇게 쭉 나눠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 감축, 핵무기를 감축해가는 과정과 완전한 비핵화 과정이 꼭 충돌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서로 이해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공통된 이해 기반을 갖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의 모습, 영어로 엔드 스테이트라 그러죠. 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양측 간의 합의가 있다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양측 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최종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어떤 조치를 상호 맞물려서 해나간다. 그리고 해나갈 것이다 상대방이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런 최종 단계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서 그런 신뢰관계가 있느냐, 또 그런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요. 다만 이제 옛날에 많이 해봤다. 그런데 늘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온 핵무기는 오히려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소위 북한의 국방전람회, 국방발전전람회라고 하는 곳에서 긴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말만 썼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라고 하는 말은 안 썼고요. 이제 알렉스 웡이 된 것을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튜 퍼틴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때요? 제가 보기에 그 21일 날 그 국방발전 전시회에서의 그 김정은 지도자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정제된 표현, 아주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북한의 특징이 왜 독한 말 많이 하고 참 듣기 거북한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아주 순화된 정제된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저는 그것이 약간 출석 체크 같은 거라고 봐요. Here I am, 나 여기 있다. 트럼프한테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잠깐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리고 협상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협상에 대비하는 그런 포석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북한은 무슨 뭐 액면으로 보면 협상에 좀 부정적인 듯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속내는 뭐 하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걸 충분히 감안해라라고 맞아요. 하는 거고 네. 방금 이제 우리 노기덕 본부장님이 순한 편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 틀을 갖춰서 설명했다는 거고요.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늘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제시하려고 하는 맞아요.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 또 오늘 아침인가 그러니까 26일자죠. 현지 시간으로 로이터가 또 보도를 했어요. 뭐 트럼프 팀에서 조기 북한과의 어떤 관여를 협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로 내부 뭐 관계자들 2명 이상을 뭐 접촉을 해서 확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트럼프 하면 교착 상태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돌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흔들고 그 흔들는 판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물론 맞습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 문제도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브레이크스루,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나 진짜 이거 하나 하고 싶어. 그렇지. 나 이 고기에 이 반찬 먹어야 되겠어. 맞아. 하면 꼭 먹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로열티, 충성파 아들만 모아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트는 없어요 주변에. 제2의 존 볼트는 없는 거죠. 볼트는 지금 없어요 주변에. 자기 생각 갖고 있는 게 싫다.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내부 관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현실화될 거냐?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우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부장,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장,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다가 알렉스 홍이라고 하는 안보 부보좌관까지 임명을 한 건 정말 이렇게 신속하고 발빠른 경우는 없죠. 빠르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일종의 내정자 신분이죠. 내정자죠. 내정자고 지금 뭐 검증을 하고 있고 이제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차관급급 이상은 다 인준 대상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청문회가 필요 없죠. 청문회가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마코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문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홍콩에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홍콩이나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했던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쿠바 난민 2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국무장관에 대해서 있어요. 지금 설명하고 맞습니다. 계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국무장관 내정자 후보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보 보좌관에 그 임명돼 있는 분, 이분은 월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한파라고 그렇게 우리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성향이고 그린베레 출신으로 뭐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도 갔다 왔던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 이런 거를 상당히 모토로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또 상당히 우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고 힘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통해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조금 미국 우선주의 또는 그 유닐레이터럴리즘, 독단주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늘 강조하듯이 전쟁은 자기가 있을 때 없었다. 특히 러시아가 제3국을 침공한 경우는 자기 있을 때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상황에서 일단 북한 핵 문제에서 미국하고 북한 간의 대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적극적으로 나올 거다. 그러나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의 이제 푸틴하고의 네. 이제 관계에 대해서 뭐 트럼프 일기 때도 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느 네.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각 전장에서 전투가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네.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휴전을 앞두고 우리 한국 전쟁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한 평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네.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영토로 인정하는 가운데 휴전 내지는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이 그렇게 전투 교전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뭐 취임하게 되면 한 24시간 안에 뭐 48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저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 상당한 그 압박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판을 흔드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그런 딜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당히 조기에 이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너무 야심차게 러시아, 중국 전체를 다 봉쇄해서 이념적으로 독재적, 전제적인 국가를 다 체제 전환시킬 때까지 국력을 약화시키고 이들이 연합해서 미국과 미국 중심의 세계에 도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전략 노선. 뭐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략 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단층이 만나는 곳에서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때로는 대만, 한반도까지 거론이 되면서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면은 중국을 패기는 패되 그러나 전 세계가 전쟁 상태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그 묘한 약간 역설적 평화주의의 그 사상과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츠 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쟁과 같은 거고 지상군끼리 그야말로 그 미트 그라인더 고기를 다 갈아내는 젊은 애들 죽이는 이게 뭐가 좋냐. 그러니까는 아까 그린벨의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수부대 출신 국가안보보좌관이 오히려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뼈저린 자기 경험까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의 젊은이들의 희생, 우크라이나의 노년층, 젊은층 할 거 없이 여성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쟁을 끝내야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늘 발효되는 그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의 시즈파이어. 네, 휴전. 저는 휴전. 네. 그러니까 교전 중지를 네. 이제 60일간 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 물론 지금 현재 뭐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임기이긴 하지만 이 시즈파이어를 합의를 했다는 거는 네타냐후가 이것은 결국 트럼프한테 보내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 봐요. 왜 트럼프가 자기가 중동 전쟁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나름 일기 행정부 때 보면 뭐 아브라함 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했었죠. 상당히
그 중동 평화의 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중동 특사 네. 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를 내각 장관급 인사들하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빨리 한 거거든요. 위상을 높게 해주면서 그렇죠. 위상 높게 임무를 하면서 부여한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네. 유대계 인사들 네. 이런 인사들을 중동 특사 또 주 이스라엘 대사로 아주 조기에 임명함으로써 네. 그 어떤 연대감, 네.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감을 표현하면서 네. 그쪽 지역에서 전쟁을 단기적으로 조기에 네. 종식시키는 그런 성과를 취임 전서부터 네. 내고 있는 거죠. 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그 숫자의 묘미인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1980년에 네. 그 이란 인질 사건 발생을 해가지고 카터 행정부 때 이란 테헤란에 있는 미국 외교관 인질이 다 잡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언제 풀어주냐면은 카터는 자기 임기 끝나기 이틀 전에 풀어주길 그렇게 바랬는데 레이건 임기 시작한 날 풀어줬어요. 그게 이제 그 딱 이거네 60일이면. 그쪽에 이제 보내주는 제스처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이 지금 바이든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트럼프 당신에 대한 우리의 제스처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 거라고 60일간 봐요.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네. 당신의 임기를 당신이 원했던 휴전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연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60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에서도 뭐 이스라엘 사우디 간의 수교라든지 또 이란을 또 인게이지해서 관여시켜서 중동 전반적으로 평화의 그 단계로 이전시키는데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작년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미 국무부 고위직하고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사우디하고 손잡는 현상을 보면서 그 바이든 외교의 가장 큰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협정에서 그게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주변 아랍 국가 6개국인가 하고 이제 관계를 개선시키는 기초가 된 협정인데 다시 사우디가 이란 편에 서지 않고 다시 미국 쪽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판이 좀 바뀌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란, 인도, 사우디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우디가 미국의 편으로 혹은 그 러시아에 기울이지 않은 쪽으로 다시 이 입장을 정리한다. 또 인도도 사실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러시아를 좀 지원한 측면인데 다시 미국하고 더 관계가 좋아진다면 정말 싸우지 않고 미국의 새로운 패권 질서를 재확립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좀 거칠게 보면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잘 지냈어요. 동맹국들하고 잘 지낸 반면에 권위주의 국가들하고는 관계를 제대로 끌고 갔는데 실패했거든. 그 뭐 중동 지역에서도 뭐 정직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했지만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그거를 결국 해결 못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는 시점에서야 결국 해결의 단초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 거래적 관계다 이것도. 그러니까 동맹국들 민주주의 국가들하고는 조금 불편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을 다루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예?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험한 형님들이 지배하는 나라와는 트럼프가 역시 나서가지고 빌런은 빌런이 상대한다. 맞습니다. 빌런까지는 아니 뭐 트럼프가 빌런이라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한 기대가 돼요. 네. 자, 이때는 이제 호칭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교수님 또 평화교섭본부장이셨는데 대사님. 네. 저희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재임 시절에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뛰었고 또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서 주창을 또 했었고 근데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못 가면 정말
러시아가 생전 처음 본 이번에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영국까지 18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런 것을 쓸 수도 있는데 쓰지 않고 이제 협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대전이 아니라 새로운 그 국제 협력 시대에 물론 그 안에 긴장과 경쟁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열 경우에 또 한반도에 좋은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 뭐 추천을 끌고 가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추천하는 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게 이제 앞선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했었죠. 근데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2기에 들어와서 중동 상황을 상당히 안정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거기에 얹어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까지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상당히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공감합니다. 대사님 여기 추천위원회에 혹시 대사님의 조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말이 차관급이지 어떻게 보면 중심인 거예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역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좁혀서 지금 안보 문제, 지금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또 어제 우크라이나의 특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국정원이나 관계기관 보고를 받으면은 쉽게 말하면 무기 지원 요청하러 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신원식 그 안보실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KBS에 출연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평양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망 지원을 받은 것 같다. 그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건설하는데 방공망이 다른 거 아닙니다. 레이더하고 미사일인데 그걸 지원하고 싶다 이런 의사 표명으로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으로 향하기 직전에 젤렌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드밴스드 에어 디펜스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기를 원하고 그거를 위해서 협력을 여러 나라에 요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60일 안 남았거든요 이제. 트럼프 취임 60일 안 남았고 50일 남짓 50일 남았고 정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어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다 한들 현재의 판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그렇죠. 지원이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이제 러시아도 거기에 맞춰올 거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 러시아의 공격이 세질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 자체가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지금의 프레임워크는 휴전으로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도 결국은 경제도 경제지만 안보 방향을 트럼프하고 이렇게 꼭 맞춰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응할 필요는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워싱턴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나 또 우리 정부의 그 외교 담당 인사들이 트럼프 캠프의 그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로간 액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다 그분들이 내정자 신분이고 민간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로간 액트에 따라서 미국의 시민이 어떤 자격 없이 외국인과 만나서 미국 정책에 대해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센 법이에요. 형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수위에 한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티즌도 마찬가지고 그 일반 시민도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다 거기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인수위에 있는 분들도 내정자는 다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외국 인사들을 만나서 정책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뭐 캠페인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방향은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전 쪽으로 휴전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싱크로나이즈해서 맞춰가지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죠. 있지만 결국 현실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하는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50일 후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늘 친구처럼 또는 내 멘토처럼 존경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노규덕 전 대사이시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현재는 교수로 계시는 노규덕 외교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 늘 밝고 낙관적이면서 원칙이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외교관 중에 가장 매력적인 분을 제가 소개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노규덕 교수님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건승을 빌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독자를 위해서 의원님과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을 예측해보고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활동하시는 거 많이 보고 있고요. 늘 저도 뒤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